이제 삼리학을 보도록 하죠. 예, 황 선생 읽으세요. 삼리학. 네, 지금 잠깐만요. 삼략. 네, 삼략. 한나라 고조를 모셨던 군사 장량이 활용했다는 병법서이다. 장량이 달에서 만난 노인에게 받았다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지나 실제로 제작된 시기는 수나라 때인 6세기로 보인다. 상략, 중략, 하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위서 논쟁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이 자료도 언젠가 또 발굴될 수는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부드러움으로 단단함을 이긴다. 군참이라는 고대 병법서에 부드러움으로 단단함을 이기고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구절이 있다. 부드러움이란 다른 사람을 기르는 덕이고 단단함이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악함이다. 상대가 약하면 누구든 보호하려 하지만 강함은 공격하려 한다. 그러나 부드러움과 약함만을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 부드러움과 단단함, 약함과 강함의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늘과 땅처럼 변화가 많은 것은 그 전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만물과 함께 변화하기 때문이다. 용병도 그와 같아서 정세에 따라 늘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군대의 움직임이 무한한 자유를 얻어 전국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며 나아가 천하의 질서를 회복하고 오랑캐 땅을 평정할 수 있다. 하나 사람들은 이 도리를 모른다. 이 점을 두고 옛사람들은 다음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강함만을 추구하고 자연의 법칙을 살펴보려 하지 않는다. 자연의 법칙에 따르기만 하면 몸은 늘 평안하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때에 맞춰 움직였다. 자연의 법칙이란 펼치면 온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나 거두어 들이면 술잔에도 숨길 수 있다. 그것을 숨길 창고도 필요가 없고 지키기 위해 성을 지을 필요도 없다. 그저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적은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된다. 문참에 이런 말이 있다.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겸비하면 국군은 강성해진다. 그러나 부드러움과 약함만을 갖추면 나라는 망하고 단단함과 강함만을 갖추어도 나라는 망한다. 예, 이 노자에 나오는 논리죠. 우리 군참이라고 하는 여기 인용된 책이나 군세라는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예, 전해지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도 그 최초의 병서가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논리를 보면 상대가 약하면 누구든 보유하고 강하면 공격하려 한다. 사실 원칙주의자들 보면 그냥 상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주관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또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예법을 따른다고 그래서 그 송양진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그 적군이 강을 건너는데 그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건널 때까지 기다리다가 오히려 패배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손자병법에서도 이 병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공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변칙적인 방법도 중요하다. 예. 손자병법에서 가장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궤도이다. 이 궤자가 왜 안 써지냐? 응? 그래도 어떻게 써 이거? 이렇게 쓰나? 속일 궤자. 궤도이다. 그러니까 전공법만을 고집하지 말고 변칙적인 방법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또 부드러움과 약함만 가지고도 또 되질 않죠. 올해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겪은 게 뭐예요? 그 홍수의 무서움이죠. 우리나라는 약과죠. 예. 중국에 뭐 6천만 명 이상의 수재민, 일본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점차 정말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말이 실감나는 것 같아요. 학교도 그렇고 지금 이제 비대면 수업이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학교도 지금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오히려 중국 학생들 모집하는 데는 이게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학생 숫자와 지금 유학생 숫자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우리 학교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장점일 수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유일하게 감기 기운이 없이 넘어가는 해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하는 게 위생적으로는 좋겠죠. 근데 이게 감기 독감 안 걸린다고 그래서 과연 이게 좋은 일만 있는 건지, 예.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제가 이렇게 밖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집에서도 느껴요. 지금도 우리 애는 자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라는 게 엄청난 것 같아요. 자기들의 그 젊은 기운을 발산하지 못하는 거라든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이따가 오후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회식 자리도 가능하면 줄이고. 김종문 선생님 들어왔어요? 네.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문 선생은 이런 거 들으면 별 와닿지 않으시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거 실감하십니까? 겉들은 강한 척 하지만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에이. 예, 요즘 우리 딸내미한테 지금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얘가 밖에 안 나가니까 맨날 부모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진짜 실감해요, 저도. 그러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되죠. 집안에 있다 보니까, 야, 진짜 여러분도 이게 코로나가 가져온 또 하나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에 비하면 안 선생은 뭐 별 차이 없죠. 혼자 있으니까. 예, 저는 크게 차이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본성에 따라 부린다. 김정은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죠. 고대의 병법서 군세에는 이런 말이 있다. 지략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둔한 사람도 있다. 지략이 뛰어난 사람은 공을 세우려 하고 용기 있는 사람은 그 뜻을 이루려 하며 탐욕스러운 사람은 이익을 구하고 우둔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가진 본성에 따라 부리는 것이 군대를 통솔하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군사는 병사들을 하늘의 뜻에 따라야 한다. 예. 계속 읽으세요. 예. 뒷문장이 안 보여가지고 네네. 정의로 부리를 치는 것은 가두어 둔 큰 강의 물이 한꺼번에 횃불을 향해 쏟아지고 계곡으로 뛰어드는 남자를 뒤에서 미는 것 같아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왕자의 군대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조용히 진격하는 것은 인명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원래 무력을 행사하는 일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 절대로 칭찬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무력을 구사해야 하늘의 뜻에 따를 수 있다. 인간과 하늘의 뜻은 마치 물고기와 물의 관계와 비슷하다. 물고기는 물을 얻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물을 잃은 물고기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군자가 늘 하늘의 뜻에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예. 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러니까 공자나 맹자나 육아에서는 병법을 얘기가 어려운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의 그 특성에 맞게끔 리드할 때 탐욕스러워한테는 이익을 줘서 동기부여를 하고 우둔한 사람은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필사적으로 싸우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논어나 맹자에 좋게 평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맹자에 보면
잘 싸우는 사람은 최고의 형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전쟁 잘하거나 병법을 그 맹자 입장에서 상당히 노골적으로 비판하죠. 예. 이런 것도 육아와 차별성을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hun자병법에 의하면 뭐 싱거운 얘기들이죠, 대부분. 장량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예. 이것도 여러분들 뭐 초안지라든가 초패왕 이걸 통해서 가장 드라마틱한 게 삼국지도 드라마틱하지만 항우와 유방에 관련된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죠. 예. 유방의 아니 김종국 선생님 왜 들락날락 하는 거야? 여후. 김종국 선생님 들어왔어요? 뭐가 문제가 있나 보구나. 나가신 것 같은데요. 왜 들락날락거리지? 장량. 장자방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자방은 그 자죠. 영천 성부인 사람이다. 진나라 말 한초에 걸출한 모신, 모략가, 전한의 개국공신이고 정치가. 한신, 여러분들 잘 알죠? 한신 소아와 더불어 한초의 삼걸로 칭해진다. 장량의 선조는 한나라에서 진나라 말 한비자의 고국이 한나라죠. 한나라에서 5대 동안 한나라 왕의 재상을 역임한 적이 있다. 유방에게 강력하게 권하여 홍문현에서 아주 겸손한 말로 겸손한 말 하길 권하여 실력을 보존하고 아울러 항우의 그 계부인 항백과 소통하여 유방으로 하여금 순조롭게 탈출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 스토리 아세요? 이 유방과 항우가 홍문이라는 지역에서 연애를 베풀잖아요. 근데 항우가 유방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항우의 참모들 가운데 2명이 칼춤을 추면서 유방에게 다가가서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장량이 이걸 간파한 거예요. 간파해가지고 오히려 항우의 계보와 내통해가지고 그 정보를 빼내가지고 이 유방이 이 겸손한 척하고 비굴한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 틈에 유방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번쾌 들어봤죠? 항우와 힘으로 맞짱을 뜰 만한 번쾌가 방패와 칼을 들고 와서 칼춤 추는 두 사람을 막는 사이에 유방이 탈출에 성공하게 되죠. 이 원한이 쌓여서 나중에 결국은 항우가 더 쫓겨서 결국은 항우가 자살하게 돼서 결국은 이 천하가 유방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장량은 스토리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장량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자리에서 나오겠지만 장량은 이제 원래 진성 오광의 난으로 진날의 말에 농민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에 이 장량이라는 사람은 이게 사실 여부는 뭐 명확하지는 않는데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었다 실패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감추고 은거하던 과정에 하나의 누구예요? 누구야? 은자를 만나서 은자에게서 병법서를 비결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장량이 그거를
자기가 다시 정리해서 나온 책이 삼략이다 이런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장량은 유방에게 최고의 그 도움을 줬죠. 예. 아주 뛰어난 지모를 통해서 이 출세는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한나라 왕 유방에게 협조하여 초나라와의 초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이기다는 뜻이에요. 대한왕조를 건립하였고 여우의 아들인 유용을 도와서 황태자로 만들어서 유로 책봉됐다. 그래서 장량에 관한 기록은 유세가에 별도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고주 유방은 낙양의 남궁에서 그를 장량을 평가해서 말하기를 무릇 운책은 요새 말하면 점수를 치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장막 가운데서 점을 쳐서 천리 밖에서도 승리를 판결하는 것은 내 유방 자신이죠. 내가 자방보다 못하다. 장자방보다 못하다.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계책과 그 작전 계획에 아주 뛰어났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번역만 하는데 이거 따라올 수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 번에 걸쳐서 읽고 혹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다른 시간에도 질문할 때 질문을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그러면? 안 선생님 읽어보세요. 황석공 삼략, 역칭 삼략, 시 중국 고대 저명적 군사 저작, 소구 도가 병서, 상전 작자 위, 한초 도가 은사, 황석공, 최조 제급 잠깐만. 차서적. 예. 황석공 삼략은 삼략이라고도 또한 칭해지며 중국 고대의 저명한 군사 저작이며 도가의 병서에 속하고 상전, 이건 고요 부사예요. 전하는 말에 따르면 어떻게 번역해도 좋아요. 작자는 한초의 도가의 은자였던 황석공이다. 최조 제급 차서적 시 사마천, 예. 사기 유후. 가장 먼저 이 책을 언급한 것은 사마천이다. 사기 유후세가 중 기재, 자라고 읽거든요. 척살, 척살, 진시황 미성, 조추복, 피박, 은성, 네, 추폭, 피박, 은성매명, 장니구, 합의, 제절이, 견우, 일자칭, 속성산하, 황석증, 즉아, 적, 노자, 수기, 일부, 태공병법, 기후, 차공, 변, 불견우, 사제. 예. 사기 유후세가, 유후가 저기 뭐예요? 장량을 가리키는 거죠. 유후로 이제 높여졌으니까. 유후세가에 기록되어 있다. 장량이 진시황을 척살하려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그 추적과 체포를 받게 되어, 그러니까 이 김종범 선생은 오늘 지금 몇 번째 들락거리는 거야. 그 추포를 당하여 압박을 받아서 은성매명, 성을 숨기고 이름을 파묻어, 그러니까 뭐 성명을 숨기고서 합이라는 지역에 숨어 있었는데 여기서 우연히 자칭, 여기 뭐가 좀 오탈자가 있는 것 같아요. 곡성선 아래에 있는 황석공이라는 노인네를 만났는데 하나의 태공병법, 또 일설에는 황석공 삼략이라는 책을 주었는데 그 후에 이 뭐예요? 황석공은 문득
역사 기록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장량이 책을 그 다음에 읽으세요. 장량 득서 잠심 연구 후 방조 유방 유방. 취득 천하 건림요 서한 정권. 장량이 그 책을 얻어서 잠심 연구, 아주 마음 깊이 연구하여 뒤에 유방을 도와서 천하를 취득하여 서한 정권을 건립하였다. 단거 고증 황석공 삼략적 성서 당 불조우 서한 중기 타시 후인 제 흡수 선진 우수 군사 사상적 기초상 총결 진한초 정치 통치화 치군용법적 경험 가탁 전인 명의 편찬 이성 편찬 이성 기중유 허다 독도지처. 그렇지만 고증에 의거하면 황석공 삼략의 책에 이루어짐은 성서는 마땅히 전한 중기보다 빠를 수 없다. 이거 비교격이에요. 빠를 수 없으며 그것은 후인들이 선진 시대 우수한 군사 사상을 흡수한 기초 위에서 진나라 한나라 초의 정치 통치와 치군 용병의 경험을 총결하여 전인들의 이름에 가탁하여 편찬하여 완성한 것으로 그 가운데는 수많은 독창적인 점이 있다. 이거 처음 번역 보는 학생들한테는 엄청 어려운 중국어일 텐데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대체적인 내용만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죠? 손빈병법. 예. 이것도 일부 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이영승 선생님, 아니 이승희 선생님 지금 마이크 됩니까? 이영승 선생님이 읽으세요. 네. 손빈병법 320세기경 년경 만들어진 책으로 한나라 때의 묘에서 발굴된 병법서이다. 손자의 저자 손무의 자손으로 알려진 손빈의 언행을 모은 것이다. 중국에서 책 이름에 자가 붙은 것은 선생의 저서라는 뜻이다. 따라서 손빈의 병법서도 손자가 되지만 이 병법서는 손자병법과 구별하기 위해 손빈병법이라 했다. 예. 이게 발견되기 전에는 우리가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이 전국시대 때 손빈이 쓴 것이다. 자기 조상 이름을 빌어서 이런 소리였는데 이게 발굴되면서부터는 별도의 책이고 내용도 완전히 달라요. 네. 여기 지금 이 발굴된 당시의 주간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은 거의 다 해독이 됐고 다만 이 주간도 깨진 글자들이 있어서 완벽하게 해독된 건 아니죠. 그리고 이게 눈목자가 아니라 이게 6단어를 변해요. 손빈이 나중에 그렇게 동료의 모함으로 다리가 잘리는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더 이 손빈병법이 더 오늘날에는 더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예. 계속 읽으세요, 인트로. 예. 네. 근래 발굴되어 해독된 손빈병법은 1만 천자로 손자병법의 약 2배에 달한다. 30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편명이 밝혀진 것은 금방현과 위왕문, 진기간루, 찬졸, 월성, 팔진, 지보, 세비, 행찬, 실사, 연기,
관일, 십진, 사간, 약갑, 객주인분, 선자, 오명오공, 장의, 장패, 기정으로 모두 21편이다. 한편인 금방연은 사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오쩌둥의 논문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특히 위나라를 포위해 조나라를 돕다라는 전략을 기술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손빈의 병법에서 유명한 아궁이에 대한 일화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을 속이기 위해 아군의 나약한 부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과정 등 처참한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사기에 방연이 자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책은 포로로 잡았다라고 적고 있는 점, 제나라와 위나라의 전투 연대 등 전국시대의 역사에 대해 종래의 사료와 차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손빈병법의 내용은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손자가 오랜 세월 걸쳐 정리하여 오늘날과 같은 정치한 고전으로 완성되는 데 비해 이 책은 고대 병법을 소박한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소수로 다수를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방법은 손자와 다를 바 없지만 공격을 중시한다는 점이나 진지전을 논하고 있는 점 등은 이 책의 특징이라 하겠다. 예를 들면 손자도 공성을 논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택할 수밖에 없는 하책이라고 한 데 비해 손빈병법은 적의 성격에 대응하는 공격법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의 발달과 철제 병기의 진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승패의 원인과 작전 지도 요령, 지형과의 관계, 사기의 고무, 장수의 조건 등을 논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립물의 상호전환이라는 변증법적 사고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예,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그런 논의를 많이 했는데 춘추 시대 때의 그 전략 전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공법이거든요. 장수 대 장수로 싸워서 승패를 겨룬다는 점. 또 하나는 승리를 한 측에서 패전한 쪽에 포로를 잡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춘추시대 때 그 특징인데 이 전국 시대 오게 되면 진지전, 게릴라전, 뭐 간첩을 쓴다든가, 그다음에 다량의 포로를 잡는다든가, 또 포로가 너무 많으면 구덩이에 파묻는다든가, 이 참혹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병법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아까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병법은 전공법보다는 점차적으로 뭐냐면 이 도가에 아주 유연한 그 상황에 알맞는 적용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강하게 작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황노도가라고도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병서의 특징은 육아적인 어떤 도덕성보다는 변칙적이고 도가적인, 그래서 이제 변칙법적 사고가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면 진지전 얘기, 공성, 손자병법보다 손자병법의 진지전 얘기가 더 많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손자병법과 마찬가지로 이 변칙적인 공격 방법과 전공법을 아울러 중시한다. 그 다음에 이 아궁이에 관한 일화는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뒤에 나올 거예요. 이 자기 친구 그 방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도망치는 척하면서 매일 아궁이 수를 줄여요. 그러니까 추격하는 방연 쪽에서 보면 아궁이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망치면서 군졸들이 이탈하는 군졸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아궁이를 줄여가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손빈한테 걸려들어서 그 유명한 얘기 있죠. 이 어두운 밤인데
나뭇가지에다가 그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방해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 근데 어두워가지고 계곡을 통과하는데 그 뭐가 나무에 쓰여져 있는 글이 보여가지고 불을 켜니까 그 글이 있어요. 불 켜는 순간 절벽에서 양쪽에서 뭐 수백 발의 활을 쏘다 보니까 방현이 죽었다. 또 뭐 일설에는 뭐 방현이 자살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한테 그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책은 정비석 씨의 소설 손자병법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5권으로 돼 있던가 4권으로 돼 있던가. 이 손무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도 있고요. 예. 소설 읽으면 여러분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죠.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손빈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으면 보도록 하죠. 뭐 손비 생존료는 미상이고 본명도 미상이에요. 산동 손씨 족보에서는 그가 손백령이라고 하였다. 뭐 아와 이게 린인가? 인 지역 사이에서 출생했다. 지금의 산동성 하택시 인성현 북쪽이다. 화하족이고 전국식이 제나라의 군사가이고 손무의 후손이다. 손비는 일찍이 방용과 함께 동창이었는데 동기였다는 거죠. 방연의 박해로 인하여 이게 뭐예요? 이 발뒤꿈치가 잘리는 형벌을 받아서 신체가 장애가 있었고 나중에 제나라 사자의 도움 아래 제나라로 도망쳐서 탈출하여 제나라 우양에게 군사로 임명됐고 제나라의 대장군인 전기를 보좌하여 2차례 방연을 격패시켰고 계릉의 전투, 이 계릉의 전투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계릉의 전투와 마릉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취득하여 제나라의 폐업을 닦았다. 그러니까 춘추시대 때는 제나라 황공 때 관중의 도움으로 폐업을 이루었지만 전국시대 때 제나라가 강국이 되는 데는 손빈의 역할이 컸다. 당나라 덕종 때 손빈 등 역사상 64명의 무공이 탁월하고 저명한 명장들을 전치사야겠죠. 받들어서 무성왕묘내에 받들어 모셔서 무성왕묘 64 장군으로 칭해진다. 홍 선생님, 예. 우리나라에 무묘가 지금 따로 없죠? 무묘는. 문명 성경만 그것밖에 없죠. 아니 무묘. 아, 무묘요? 고려시대까지는 있었는데 문묘도 있었고 무묘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그 중국과 다른 길을 걷겠어요. 그러니까 여말의 그 무신들의 반란과 횡포로 인해서 조선주의의 그 과거 시험의 내용과 시스템도 바뀌고 무묘를 언제 없앴는지 그 기록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주 특이해요. 중국과 다른. 예. 당나라 때까지 무묘가 있었다라는 건 우리나라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손빈은 또 송나라 때는 송나라 휘종 때에는 뭐로 추진하냐면 손빈을 추종하여 무청백으로 추진되고 아까 그 장량도 마찬가지고 강태공도 마찬가지고 당나라 때와 송나라 때 이 송나라 때 이제 무경칠서가 국가에서 공인이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무관들을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 무묘의 72명의 장군의 하나로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하고 다른 게 이런 손문화, 손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약해요. 약한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우리 중몽 그 시점에 오게 되면 이 손자병법이나 손빈병법에 대한 주의해서가 일부 전해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군사 분야도 물론이지만 일반적으로 제도권에서 이 병가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취약한 것 같아요. 이게 고전에 담겨 있는 것이 오늘날의 그 군사학에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지극히 취약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빈병법 시작했으니까 마무리해서 다 하고 넘어가죠. 예, 안 선생님 빨리 읽으세요. 두 명의 손자는 사실이었다. 1972년 4월 산동성 임기현 은작산에 있는 전환시대 초기의 묘에서 다량의 주간이 발견되었다. 그 주간 더미에서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손자병법 외에 손빈병법이라는 새로운 문헌이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나왔다. 그와 함께 발굴된 도계의 형태나 동전의 종류로 보아 이 묘는 BC 140년, BC 11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시기는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성립된 직후이다. 이 발견은 중국의 군사 사상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전국사에 대한 해명과 진시 황제의 분석 행위의 실상, 나아가 오늘날 중국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유교 비판에 이르기까지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과거 천몇백 년에 걸쳐 여러 가지 억측을 낳았던 손자병법의 저자에 대한 수수께끼에도 종지부를 찍게 했다. 그 수수께끼는 춘추 전국 시대에는 손자라는 전략가가 2명이 있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 사람은 춘추시대 말기에 오나라 장군이었던 손무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손자로서 약 150년 뒤에 제나라의 장군이 된 손빈이다. 그래서 손자의 저자를 둘러싸고 손자가 아니라는 설과 손무는 가공의 인물이라는 설, 손무와 손빈은 동일 인물이라는 설, 손자는 손무의 병법을 손빈이 완성시킨 것이라는 설 등 예로부터 많은 견해가 있었다. 그런데 이 문헌의 발굴로 인해 손자의 저자는 손무이고 손빈에게는 다른 저작, 곧 또 반다. 방해하지 마라. 손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 계속 읽을까요? 예, 읽으세요. 손빈과 방연의 악연, 사기가 전하는 손빈의 생애는 이 다음과 내용들은 같다. 설명이 필요한 건 없죠. 예. 오늘 또 여기 손자와 어울려서 손녀님도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니, 의미가 다릅니다. 저는 겸손하게. 예, 그 다음에 황 선생님 읽으세요. 그럼. 손빈과 방연의 악연, 사기가 전하는 손빈의 생애는 다음과 같다. 손빈은 젊어서 병법을 배웠는데 그와 맞아. 동일하겠다 감사합니다. 가운데 방연이란 자가 있었다. 방연은 우리나라 회양을 모시는 장수가 되었는데 아무리 보아도 자신보다는 손빈이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계략을 꾸며 손빈을 위나라로 불러들이고 죄를 덮어씌워 두 발을 자르는 형벌을 내린 뒤 감금해 버렸다. 잠깐만요. 이게 두 발이 아니라 두 발 자르면 죽었겠죠. 발뒤꿈치입니다. 예. 그러나 손빈은 우연히 제나라 사자가 위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의 수레에 숨어 탈출했다. 게다가 장군 정기는 손빈을 군사로 맞이했다. 이윽고 위나라가 조나라를 공략했다. 조나라는 이태로운 지경에 빠지자 제나라의 도움을 요청했고 제나라 왕의 명을 받은 장군 정기는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조나라를 돕기에 달려가려 했다. 그때 손빈이 말렸다. 무작정 싸움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적의 허점을 찌르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정예 부대를 조나라에 파견했기 때문에 나라 안이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 틈을 따서 위나라 수도 대량을 치면 자연히 조나라를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작전을 실행한 결과 과연 위나라 군대는 조나라 수도의 포위망을 풀고 귀국을 서둘렀다. 제나라 군대는 계릉에서 귀환하는 위나라 군대
공격해 대성을 거두었다. 13년 뒤 이번에는 위나라가 한나라를 쳤다. 이에 한나라는 제나라의 구원을 요청했고 장군 정기는 이번에도 위나라의 수도 대량을 공격하려 했다. 그 소식을 접한 위나라 장군 방현은 급히 군대를 돌려 제나라 군대를 추격했다. 손비는 정기에 계책을 일러주었다. 위나라 군대는 용맹하여 우리 군대를 깔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적의 기세를 역이용해야 합니다. 우리 군대의 수경지에서 아궁이의 수를 오늘은 10만, 내일은 5만, 이틀 뒤에는 3만으로 점점 줄이는 것입니다. 추격하던 위나라 장군 방현은 아궁이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제나라 병사들이 나약하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우리 땅에 들어온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반 이상이 도망을 치다니. 그래서 방현은 본진을 남겨둔 채 기병부대만 거느리고 제나라 군대를 추격했다. 저녁이 되어 방현의 부대가 마른 곡에 접어들었는데 커다란 나뭇가지에 무슨 글자가 적혀 있었다. 선빈이 적어놓은 것이었다. 방현, 이 나무 아래서 죽다. 방현이 무슨 글자인지 궁금해 횃불을 밝혀 읽으려고 했을 때 내복하고 있는 제나라 병사들이 일제히 노를 발사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위나라 군대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방현은 기어이 그놈에게 당하고 말았구나라고 탄식하며 자결했다. 이렇게 하여 제나라 군대는 대승을 거두고 위나라의 태자 신을 포로로 잡아 귀환했다. 이때부터 손빈의 이름이 천하에 알려졌고 그 병법도 뒷날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사기, 손자, 오기, 열전. 예,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죠. 여기 노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화살 끝에, 그러니까 아주 그 쇠로 만든 화살 뒤에 이제 끈을 매달아서 쏘고 다시 회수하는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강력한 활, 강력한 포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참 그 친구한테 모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스토리가 열전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자기 능력을 너무 지나치게 발휘하게 되면 친구의 모함을 시기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위나라에서 그 누구예요? 이 방현의 친구지만 방현 자신보다 손빈이 뛰어나니까 이걸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오히려 모함을 해서 형벌을 받게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탈출한 손빈이 결국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 뛰어난 전략을 발휘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복수를 하게 되는 그 스토리가 손비명법에서는 내용보다 이게 더 유명한 것이죠.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노가 밑에 설명이 되어 있다. 예. 여러 화살이 잇따라 나게 만든 활이다. 노포라고도 한다. 그냥 뭐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사상적으로 설명할 내용들은 뭐 지시되어 있지는 않대요.